비건 대표를 접견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비건 대표의 노력을 평가했고요. 또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만 이런 표면적인 이야기 외에 사실 스톡홀름에서의 지난 실무회담 이후에 북미 대화가 진전이 안 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물밑 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비건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물밑 대화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는 올 연말을 데드라인으로 설정을 했는데 비건 대표가 바로 미국 의회에서 우리는 그 데드라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최초로 말한 장본인입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사실 스티븐 비건 대표는 미국 내 수많은 외교관이나 북한 담당자 중에 비교적 온건파에 속했거든요. 근데 그런 온건파인 비건 대표조차도 연말 데드라인을 인정하지 않는 속내가 무엇인지 과연 미국의 향후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깊은 대화가 오가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근데 뭐 계속 북한은 새로운 셈법을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자꾸 대화를 하자고 해봐야 이건 뭐 대화를 해도 의미가 없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북한은 미국의 메시지에 대해서 대화 타령이라고 일축을 하고 있어요. 대화만을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자꾸 대화 테이블로 불러놓고 일종의 좀 이벤트를 한다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지난 한 1년 반 가까운 여정 동안 본인들이 내놓은 것에 비해서 받은 게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반면 미국이나 국제사회는 북한에게 과거 뭐 제네바 협정도 그렇고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번에 확실하게 완전히 이 핵과 관련된 뭔가를 내놓아야만 그 다음에 보상을 줄 수 있다. 완전히 평행성을 달리는 그런 시각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10월에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이후에 아쉽게도 미국 측에서 새로운 대화법이라고 평가할 만한 그러한 구체적인 제안을 안 한 것으로 지금 외신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미국 쪽에서 이제 포괄적 핵 합의를 하자고 얘기를 했던 거 아니겠어요? 포괄적인 게 개념은 굉장히 모호하긴 하지만 그 중간 단계로까지 가는 뭔가를 제시한다 하더라도 북측 입장에서는 미국 쪽이 먼저 신뢰를 깼고 뭐 하다못해 남쪽을 향해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먼저 신뢰를 깼으니까 우리가 먼저 행동을 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영변 핵시설을 폐기 조치한다거나 아니면 동창리 그 핵 발사장이나 엔진 시험장이나 이런 거 불능화 조치한다거나 뭐 이런 선의 행동을 취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안이라도 먼저 발표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이미 북한 입장에서는 성의를 충분히 표했다 이런 입장인데 미국의 시각은 전혀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참 오늘 같은 경우도 비건 대표는 북측의 대화를 제기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북한 측 카운터 파트너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내가 지금 여기 와 있고 어떻게 연락해야 되는지 알지 않느냐. 이제는 대화를 하면서 협상을 마무리할 때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놓고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북한과 미국의 물밑 대화가 잘 진행됐다면 이른바 뉴욕 채널이라고 하는 북미 간의 외교 라인이 가동됐을 것이지 비건 대표가 굳이 와서 나에게 연락해달라 공개적으로 촉구할 필요는 없지 않았겠느냐는 전문가들 시각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연말을 앞두고 미국도 북한이 이 데드라인 넘겼을 때 어떤 도발을 추가적으로 할 것인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여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해서 먼저 획기적인 북한이 원하는 보상책을 또 내놓을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아서요. 우선 연말 연시에 북한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 전국이 한번 크게 출렁인 다음에 그 다음에야 대화 국면이 다시 열리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나옵니다. 참 우리로서는 별로 좋지 않은 그림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북한이 뭐 SLBM이든 ICBM이든 또 뭐 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그 무엇의 발사체든 간에 뭔가의 무력 도발이나 행동을 취하고 난 다음에나 뭔가 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가면은 상당히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는 실력 행사를 한번 해야 될 때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미국이나 트럼프 대통령도 참 예측하기 어려운 캐릭터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본인의 재선을 앞두고 북한이 강도 높은 도발을 했을 때 과연 좀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최악의 경우 오바마 행정부가 보였던 태도보다 더 강경해진 모습으로 싹 180도 돌변할 가능성도 없지 않거든요. 아예 무시 전략으로 간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 연말 연초 전국을 잘 넘기는 게 중요한데 우선 비건 대표가 다시 한번 한반도 대한민국에 방문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북한 측의 공식적인 화답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우려스러운 점이 우리한테는 데드라인이 없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결국
비건 대표 같은 경우는 북한의 페이스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인데. 그렇죠. 연말 시한으로 두고 뭔가 우리를 압박하지 마라. 군사행동하면 더 큰 손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오히려 북쪽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메시지를 미국 의회에서 말한 것과 대한민국에 와서 대통령 접견하고 나서 말한 건 무게감 차이가 상당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 공유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할 때 그래 그럼 이제 더 협상하자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네. 저희가 앞서 거론했던 뭐 최악의 경우들 하나처럼 미국도 계속해서 뭐 전략 폭격기를 띄운다던가 중단하거나 감축시켰던 한미연합훈련을 대대적으로 강행한다던가 더 규모를 키워서 네. 그런 여러 경우의 수를 검토할 수 있어서요.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두 지도자가 1년 반 사이에 강대강으로 다시 맞붙는 게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우려도 되는 대목이긴 합니다.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지만 네. 현재 상황이 썩 좋아 보이지 않는 것만은 확실해 보이네요. 비건 대표가 하루밖에 없는 거죠? 네, 내일 일본으로 출국합니다. 그러면 북측하고 만나면은 지금 오늘 밤밖에 시간이 없는 건가요? 뭐 만약 북측에서 연락이 왔다면 오늘 밤이라도 판문점 가서 만나는 건 시간적으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또 내일 언제 출국일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다면 일정을 좀 늦춰서라도 판문점 회담은 진행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네. 설령 비건 대표가 판문점을 갔다 하더라도요. 그게 바로 오늘 내일 중으로 언론에 공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비공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라도 물밑에서 대화가 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만 더요. 여쭤볼게요.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편에서는 우리 정부가 이제는 독자적으로 북쪽하고 뭔가 뭐 사실은 경제 제재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사실 뭐 그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라든가 금강산업강 재개 문제 이걸 좀 하질 못했는데 이제는 뭔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좀 더 긴장 관계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조금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이를테면 개성공단 재개나 금강산 관광 재개 카드를 네. 독자적으로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일 거였다면 네. 분위기 좋았던 싱가포르 회담 이후나 이런 상황에서 이 카드가 선제적으로 시행되었다면 일단 시행된 거에 대해서 미국도 다시 돌리긴 또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와중에 우리 정부가 사실 2차 회담 이후로 더 분위기가 좋아질 줄 알고 좀 낙관하면서 기다렸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네. 또 한편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은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지나친 기대감을 심어줬다. 결국 미국의 허락이나 국제사회의 공조 없이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 자체가 거의 없는데 마치 금강산 될 것처럼 뭐 네. 개성공단 금방 될 것처럼 투자가 금방 이루어질 것처럼 지나친 기대감을 심어줘서 북한도 빨리 실망하게 된 것이 아니냐. 속도 조절을 오히려 좀 더 천천히 차근차근 했어야 된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모두 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네. 현재 단계에서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뭐 더 강경책을 펴건 더 유화책을 펴건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은. 아까 결과적이라는 말씀이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한편으로 드는데요. 사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조금 더 진전이 됐더라면 이라고 하는 아쉬움이 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분위기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조금 한번 결단을 해서 조금 더 비핵화 협상이 진전됐더라면 지금 남북관계나 북미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 하노이 회담 직전까지의 대부분의 방송사와 언론사 분위기는 네. 이 회담에서 뭔가 나온다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금강산과 개성공단은 100% 재개된다는 게 대다수 방송국의 당시 북한 특집을 준비하던 분위기였습니다. 저도 여러 특집에 참여했었기 때문에 네.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데 따라서 우리 정부는 그 하노이 회담을 좀 낙관했던 것이 아닌가. 결과적으로 2차 회담이 예상 밖으로 결렬이 되면서 모든 스텝이 좀 엉키게 된 감이 있네요. 참 어렵네요.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게 조금 더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치 뉴스로 가겠습니다. 이게 한반도 문제만큼 답답한 게 정치권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여야 원내 교섭단체 회동이 불발이 되면서 임시국회 본회의가 오늘 열릴 거라고 예상했는데 개의조차 못했어요. 문희상 의장은 오늘 오후 중으로 임시국회 본회의 열 거라고 했어요. 네.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요. 국회 내에 난동도 일어나는 등 여러 가지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선 여야 3당 원내대표끼리 교섭단체 원내대표끼리는 합의가 전혀 진전이 안 됐고 뭐 아예 회의도 참여를 안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나머지 회의체가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네. 4+1 협의체라는 말씀이 이제 익숙하실 겁니다. 뭐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등이 참여한 이 협의체에서라도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서 단일안이 마련돼야 되는데 네. 이게 삐그덕거리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또 원안, 지금 패스트트랙 원안 같은 경우는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입니다. 네. 이 원안대로 표결 붙이자는 말이 나오자 정작 이 원안을 대표 발의했던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그건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면서 반대하고 나섰거든요. 네. 왜냐? 원안이 표결에 붙여지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뭐 개혁 알박기다, 뭐 대기업 갑질이다, 뭐
여러 가지 비유를 쓰면서 서로 양당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지금 공세를 주고받는 상황이었어요. 네, 오히려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 감정의 골도 좀 깊어진 측면이 있어서요. 자유한국당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느냐 일단 둘째 문제고요. 네. 4+1 협의체 단일안 만드는 것부터가 난관에 봉착해서 본회의 개의가 연기된 측면이 큽니다. 근데 지금 어디까지 어느 단계까지 협상이 왔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언론이 어제 다루고 오늘 다루고 오늘도 오늘 아침 다루고 뭐 저녁 다루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은 또 뭐 석패율제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가 또 되고 있더라고요. 우선 의석수 같은 경우는 250대 50으로 조정이 거의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50개의 비례대표를 전부 다 연동형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은 30개만 연동형으로 실시하자는 거죠. 그걸 캡 씌운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상한선. 그럼 네. 나머지 20개는 어떻게 하느냐. 기존의 병립형 방식으로 거대 정당인 득표를 얻은 만큼 먼저 가져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같은 거대 정당이 그나마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군소정당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좀 보겠죠. 네. 그러나 지금보다는 어쨌든 더 많은 의석수를 가져갈 게 분명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30개냐 35개냐 이 문제를 가지고는 협상이 가능해 보여요. 네. 문제는 석패율제입니다. 석패율제 같은 경우는 지역구에서 아쉽게 2등을 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해 주는 제도인데 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석패율제 완전 반대한다고 오늘 공개적으로 선을 딱 그어버렸습니다. 정의당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중진을 뭐 구제하기 위한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죠. 진보 정당의 후보들이 지역구에 나가면 고전하기 쉽잖아요. 네. 그런데 아슬아슬하게 2등을 했을 때 석패율제로 입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정의당 특히 심상정 대표 맞춤형 제도가 아니냐는 비판을 한 것인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심상정 대표가 격분하면서 네. 지금 정의당의 3선 이상 중진 나밖에 없다. 필요하다면 석패율제에서 3선 이상은 배제하도록 하는 안도 명문화시키겠다며 반발하고 있어서 이 석패율제 통과 여부를 놓고도 진통이 꽤나 길어질 것 같습니다. 석패율제는 지금 전국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권역별로 나누겠다는 건가요? 권역별로 원래는 정의당이 양보를 해서 9개까지만 하자 했는데 네. 더불어민주당이 6개를 주장했었어요. 네. 근데 이 6개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가 이해찬 대표가 오늘 본인이 공식 회의에서 석패율제 자체를 반대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네. 당 대표가 공식 발언하는 것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뒤집기는 또 어렵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문제가 석패율제를 도입하느냐 마느냐로까지 번져버린 상황입니다. 네. 참 집권여당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제1야당은 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이제 그동안에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정당들하고도 지금 서로 간에 막 틀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중간에서 조절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무엇보다 좀 걱정되는 것은 오늘 이 국회 앞에서 규탄대회가 열렸는데 이 아까 장 평론가가 난동이라고 표현했나요? 네. 상황이 이제 심각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한국당이 오늘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공수처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네. 소속 의원과 당원 등 4천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한국당에서 자체 추산을 했는데요. 네. 국회 본청 앞으로 이분들이 모여들어서 국회 사무처가 한때 정문을 비롯해 출입문을 봉쇄했습니다. 이 자리에 황교안 대표나 심재철 원내대표 등이 참석해서 네. 선거법과 공수처법 죽어도 막아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규탄대회가 끝나고 네. 여기 모였던 지지자들이 국회로 들어가려고 진입을 시도했던 겁니다. 네. 본청 들어가려고 했고 문희상 의장 나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최근 문희상 의장의 어떤 의사 진행이 지나치게 좀 선거법을 통과시키려 한다. 여권 친화적이다라는 비판 의견이 보수 진영 내부에선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 행사가 끝나고 이분들이 국회로 들어가서 본청에 신분증도 안 내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근데 먼저 하나 좀 정리를 하고 가보죠. 국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집회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일반적으로. 처음 봤어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못 본 장면이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외 당협위원장이나 이런 당직자나 원외 당협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역시 이제 과거의 지역당이라고 얘기를 할 만큼의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규탄대회처럼 본회의장 들어가는 본당 들어가는데 계단에서 네. 이런 건 봤어도 일반 집회를 국회 안에서 한 거는 제가 처음 봤거든요. 한 200~300명 모이는 집회는 많이 하죠. 대부분 네. 당직자들 위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4천여 명이 모였다고 추산을 하는데 한국당 관계자들은 국회가 원래 개방된 곳이고 시민들이 찾아와서 뜻을 전하는데 막은 것이 잘못이라고 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 내 안전 유지와 질서 유지를 위해서 수천여 명이 입장하는 것은 대부분 국회 정문과 동문 서문에 이 경찰 병력이 신분증 일일이 확인하고 특별한 용도가 없으면 못 들어가게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게 이 탄핵안 결의될 때도 국회에서 그때 신분증 검사 굉장히 철저하게 하면서 기자 출입증 같은 게 없으면 아예 못 들어가게 했어요. 의원실 관계자가 아니거나.
또 지난번에 민주노총이 국회로 들어가겠다고 했다가 경찰한테 막혀가지고 뭐 담을 넘어가다가 담이 무너졌다 뭐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또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때 폭력 시위라는 비판을 네. 한국당이 앞장서서 했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민주노총이 국회당 무너뜨리면서 진입하려 했던 것도 폭력 시위고요. 똑같이 오늘 이 시위에 참석한 분들이 이렇게 많이 국회 경내로 들어와서 이 본청으로 들어가려 했던 것도 똑같이 폭력 시위입니다. 이게 뭐 시위의 주제나 내용이 달라지고 정치적인 이념이 달라진다고 해서 누구는 질서를 지켜야 되고 누구는 질서를 안 지켜야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리고 국회 같은 경우는 마음에 안 들어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의사 진행 활동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물리력을 행사하게 되면 그건 국회의원들에게 엄포를 놓는 게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들에게 이른바 해코지를 하는 셈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특정 사안에 대해서 국회 안에서 이런 식으로 집회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국회가 매일 집회가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경내로 이만한 사람들을 진입시켜준 경위에 대해서 국회 사무처나 경호처 차원에서 한 번 더 점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그 과정에 한국당 관계자들의 도움이 있었다면 한국당에서도 국회 내부에서의 이 다수가 모이는 집회는 그동안 한국당이 주장해왔던 내용과도 많이 다르지 않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성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폭력이 있었다. 이거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지금 정의당의 당직자도 그렇고 그리고 그 다른 민주당의 의원도 뭐 안경이 떨어졌고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뭐 이 시위 장소에서요. 뭐 욕설을 하는 분도 있었고 뭐 기자들 같은 경우 폭행을 당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기물 파손 시도도 있었다고 하는데 네. 이런 부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국회 방송이나 내부 경호처에서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체증이 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확실하게 관련자들을 찾아내서 처벌을 받게 해야겠죠. 참. 이거는 뭐 어느 쪽으로 정파적인 어떤 색깔에 관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국회 차원에서 뭔가의 어떤 자제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역시나 이 선거제 지금 바꾸는 거나 공수처법 등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회는 법을 지켜야 되는 공간이잖아요. 네. 보수 정당일수록 더더욱 더 법치를 강조합니다. 국회의사당 안은 집회와 시위에 관련된 법률에 따르면 집회가 금지된 공간이에요. 네. 그럼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할 거 없이 법적으로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노총도 예외일 수가 없는 것이고 한국당 지지하시는 분들도 예외일 수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법을 지키면서 목소리를 낼 때 더 많은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유감을 표명했죠? 네. 문희상 의장 같은 경우는 특정 세력의 지지자들이 국회를 유린하다시피 했다면서 정치인 모두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네.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 못한데 배경 중에 하나로 이런 사건도 있었던 것 같고요. 문 의장도 사실 지금 정치적으로 상당히 절벽에 몰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중재하기가 참 힘든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그 와중에 본인 아들에게 뭐 지역구를 세습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까지 불거져서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 처해 있는데 이럴수록 더더욱 중립을 지키면서 의사 진행을 의장으로서 좀 잘하면서 어쨌든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를 이룰 수 있게끔 조력자 역할을 끝까지 잘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말에도 장애 집회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 뭐 회기 결정하는 데에다가도 필리버스터를 지정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결국은 본회의가 못 열리기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장애 집회 형태로 압박을 가하겠다? 좀 뭐 원래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원안을 그냥 상정해라. 무기명 투표하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우선 회기 결정이 왜 중요한가. 네. 임시국회 회기를 언제로 끝나느냐에 따라서 다음번 회기가 열리면요. 필리버스터 걸었던 법안들 다시 못 걸고 무조건 표결해야 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나 나머지 정당들은 최대한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빨리 끝내고 싶어 하잖아요. 한국당은 30일 정도 길게 가져가면 새해가 밝으면 그때 가서 선거제 통과시켜봤자 동력이 약해지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는데 문희상 의장은 회기 결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걸 수 없다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가능하다는 입장. 네. 이 부분이 아마 만약 본회의가 열리면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인 고발도 당연하고요. 이와 동시에 지금 자유한국당은 4+1 협의체 협상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네. 만약 이 협상이 이대로 부결되어서 원안이 올라오게 되면 무기명 투표 참석하겠다는 겁니다. 네. 투표했을 때는 이게 부결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일단 선거제라도 하나 막아놓고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에 대해서는 다시금 필리버스터를 재개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법은 무기명 투표 대상인가요? 국회법상으로? 선거법 같은 경우는 인사 문제나 이런 것들만 무기명인 거죠. 네, 그러나 무기명일 때 무기명이어야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그렇죠. 부분 때문에 무기명 투표를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요. 사실 제가 전망하기로는
민주당도 원안 그대로 표결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지지자들에게 자유한국당과 야합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결국 지금 아쉬운 쪽은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야당입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석패율제 없이 그리고 30석의 캡을 세우는 방향으로 단일안이 어떻게든 만들어질 확률이 그나마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그건 전망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합의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아마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부동산 대책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정부가 9.13 대책 이후에 1년여 만에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어요. 제가 봤던 역대 부동산 대책 중에는 가장 강도 높은 대책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15억이 넘는 아파트는 당장 내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서울 전체와 경기 과천, 분당, 세종 등이 포함된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가 대상인데요. 15억이 넘는 집을 살려면 이제 전액 현금이 있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집값이 15억이 안 돼도요. 9억 원을 초과하는 분량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40%에서 20%로 낮춥니다. 네. 만약 14억짜리 집을 구매할 때 9억까지는 9억의 40%를 대출받을 수 있지만 네. 9억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20%밖에 대출 못 받는 거예요. 대출 한도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네. 결국 자금을 묶어서 투기가 과열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또 불거지고 있고요.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 전세 대출을 이용해서 주택을 구매하는 것도 사실상 원천 금지시키는 것이고 종합부동산세도 역시 일반 세율을 지금보다 최대 0.3% 올리고요. 3주택자,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보유자는 최대 0.8%까지 종부세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도 손을 댔는데 네. 우선 지금 고령의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취하고 있어요. 네. 빨리 팔고 나갈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둔 건데요. 이 유예기간 동안 주택 매매가 좀 활성화된다면 그리고 집값이 안정되면 정부의 규제가 성공했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고령의 또 다주택자들이 이 유예기간을 끝까지 버티겠다. 종부세 더 내더라도 버티겠다고 한다면 시장이 어떻게 튈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정리를 하자면 보유세 부담을 늘리고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이른바 갭 투자를 하듯이 전세금도 지금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전세금 받아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고가주택을 사지 못하게 틀어막고 그리고 그 대신에 출구를 양도소득세 감면 정책으로 뚫어준다.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 안정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참모들에게 6개월 내에 이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해서 집 한 채를 제외한 다른 주택은 처분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다고요? 아무래도 정부의 정책에 발을 맞추는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지시 같은데 네. 법적인 강제성은 없습니다만 지금 청와대 1급 이상 공직자 중 2채 이상 집을 소유한 사람이 18명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권고는 수도권 안에 다주택을 소유했을 때를 말하는 것인데 그에 해당하는 사람은 11명이거든요. 최근에 경실련이라는 시민단체에서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의 평균 자산이 2년 반 동안 3억 원 넘게 올랐고 상위 10%는 훨씬 더 많이 올랐다. 네. 또 장하성 주중대사죠 지금 전 정책실장 김수현 전 정책실장의 잠실과 과천 아파트가 모두 시세가 2년 반 사이 10억 넘게 올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는 뼈아픈 보고 아니겠습니까? 네. 집값 잡으려고 열심히 했는데 정책 입안자인 장하성이나 김수현 이런 사람들의 주택이 10억이 넘게 올랐다. 바라보는 국민들은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의식해서인지 노영민 실장이 먼저 나서서 청와대 참모들이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뜻을 강하게 필요한 것 같고요. 6개월이라는 시한을 둔 만큼 그 안에는 수도권 내 다주택 현상은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오늘 발표한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잠시 후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함께 이 대책의 실효성이 과연 있는지 조금 더 면밀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회가 열렸어요. 지금 지난번에 이제 지소미아 우리 당분간 한 달 정도 유예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사이에 지금 국장급 대회가 열리게 된 거죠. 이 대화 참 열기 어려웠습니다. 저희도 뉴스야 시간마다 네. 외교부 회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 파트 국장급 회의가 빨리 열려야 된다는 말씀을 몇 번이나 드렸거든요. 네. 지난 7월에 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이후 양국 경제 담당 국장급이 머리를 맞댄 건 최초입니다. 이호연 산업부 무역정책국장 그리고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을 수석 대표로 한 양국 대표단이 만나게 되었는데요. 네. 오전 10시에 만나서 10시간 걸렸습니다. 오후 8시가 되어서 헤어졌어요. 10시간요? 전 이거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여지는데 네. 할 이야기가 그만큼 많았다는 것은 풀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준비해온 게 많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싸우면서 10시간 보낸 건 아니고 분위기도 좋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가장 화제가 됐던 게 우리 경제국장들이 일본 외무성 갔는데 무슨 창고 같은 방에 그러게요. 초콜릿 하나 안 갖다 두고 이상한 A4 용지에 회의 뭐 이렇게 성의 없이 인쇄해서 이렇게 뭐 무슨 대화 이러면서 화이트보드에 붙여놓고 많은 국민들이 분개했었는데요. 이번 회의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회의실에서 열렸고요. 뭐 생수와 커피도 준비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라고 이렇게 안도감을 느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은 이것도 약간 좀 기만당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자기들 기분 나쁘다고 이거 외교적인 문제를 그런 방식으로 푸는 것도 또 맞지 않는 거고 또 자기들이 좀 또 어떤 시기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식으로 태도가 달라지는 거 이것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네요. 그러니까요. 커피도 안 주고 말이죠. 네, 이번에는 커피는 줬다고 하는데 회의 시작 6분 전에 일본 대표단이 먼저 입장에 서서 한국 측 대표단을 기다렸고요. 이다 부장 같은 경우는 회의실 밖에 서 있다가 한국 대표단이 들어오자 먼저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또 웃으면서 뭐 굿모닝이라고 짧게 악수도 나눴다고 하는데 분위기 자체가 7월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수출 규제와 관련된 이견들은 상당합니다. 그래서 회의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그동안은 어떤 게 문제인지 확인조차 못하는 상태였다면 이제는 이렇게 긴 시간 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율을 하자 대화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점만 해도 상당한 진전이라고 평가해야겠죠. 지금 법권 모임 스캔들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아베 일본 총리도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이것도 사실 결례인데 양국 간의 가치 발표를 만약에 만난다 그러면은 가치 발표를 해야 되는 건데 정상회담 한다는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번 달에 일본 출장을 다녀왔잖아요. 말씀도 드렸었는데 도쿄와 오사카 같은 대도시의 경기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요. 사실상. 그러나 일본 내부에 지방 관광 도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작은 온천마을 같은 곳은 한국 관광객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비율이 높았어요. 그곳에서부터 이제 아우성이 올라오니 가뜩이나 여러 스캔들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뭔가 개선을 해야 될 그런 시점, 그런 필요성을 느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받았어요. 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청와대가 바로 어제 검찰 수사 내용을 적극 반박한 다음 이뤄진 조치입니다. 물론 사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변호인 측과 일정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청와대가 반박했다 해서 바로 부른 건 아니고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그동안 가족과 관련된 여러 혐의들, 사모펀드나 입시 비리 의혹 여기에 대해서는 진술 거부권을 3차에 걸쳐서 행사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진술을 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았고 변호인도 그렇게 밝힌 바 있거든요. 지금 조사가 평소보다 늦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진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에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고 있는 모양이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족 의혹과 다르게 이번 의혹에서 본인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을 때 법적으로 상당히 불리해지거든요. 민정수석 바로 밑에 있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나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이 모두 이거 우리가 아니라 조국 전 민정수석 지시였다고 사실상 그런 진술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서울 동부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조금 전에 조사가 끝나서 돌아갔다는 얘기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7하나 공고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시각이 바뀌지 않는 한 쉽사리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 시점에서 서둘러 어떤 행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지금 의견을 주셨고요. 북미 지금 대화가 시작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상황에 대한 평가나 의견을 주셨고요. 6574님께서는 요즘 국회를 보니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네요. 국민들은 아랑곳 없고 자기들 밥그릇 싸움만 하는 걸 보니 너무 황당하고 우리나라가 너무 걱정됩니다. 다음 선거 때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일 잘하는 사람으로 투표해야겠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단단히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자, 뉴스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자로 시작하는 말 완전히 완벽한 완두콩 완타치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해 9.13 대책 이후에 오늘 정부가 1년 3개월 만에 다시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 등 투기 과열지구에 있는 시가 15억 원 이상 주택은 담보대출을 불가능하게 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더 높이겠다. 이게 이제 골자인데요. 오늘 이슈와 인물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부동산 대책을 이번까지 합하면 18번째 내놨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계속 그 서울 지역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비밀리에 준비했던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이번 발표 대책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 위주로 그 부동산 시장을 재편하겠다라는 목표 하에서 네. 금융 정책, 그다음에 세제 정책, 부동산 거래 정책, 그다음에 부동산 공급 정책을 망라해가지고 종합적인 대책들을 상당히 내놓고 있어서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고 내놨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네. 실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가 혹시 없나요? 가장 이제 우리 정부 정책의 문제점은 집값이 오르기 전에 이게 그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 위주로 시장을 재편하기 필요한 정책이다라고 하면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다 유보해 두고 있다가 강남 집값이나 서울 집값이 오르면 대책을 내놓다 보니까 대책이 이제 뒷북을 친다, 늦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고 또 그 대책의 정당성도 좀 떨어지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놓은 대책들은 사실은 수도권 과밀 지역과 같이 그런 투기 수요가 항시적으로 대기하고 있고 또 실수요도 상당히 많은 지역에 있어서는 네. 이런 제약들은 이제 기본적이고 일반적으로 좀 추진했어야 되는 것들인데 이런 걸 미루다가 어떤 건설 경기나 부동산 경기 또 상황 같은 것들을 보다가 이렇게 집값이 오르면 이제 뒤늦게 내놓다 보니까 그 대책 실효성 이런 게 좀 떨어지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좀 대책이 늦게 나온 감이 있다. 좀 아쉬움을 좀 표해 주셨는데요.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하나씩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시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가 지금 많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지금 정부 대책을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결국 시중에 있는 이제 유동성 작업들이 주식이라든가 채권 같은 생산적인 곳에 투자가 되지 못하고 부동산으로 몰려오고 그 부동산들이 주로 이제 서울 지역에 있는 9억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들에 집중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고가 주택에 대한 이제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 주로 이제 투기 자금으로 동원될 수 있는 대출을 이제 규제하려는 목적이고요. 그래서 그 9억까지는 이제 LTV 40%를 계속 적용을 하는데 9억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15억까지는 20% 아예 10억을 넘는 부분들은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어서 네. 이 대출을 통해서 이제 투기에 참여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막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또 약간 반론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남에 집 사는 사람은 대출 전혀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만 집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 고가주택을 하더라도 이분들이 그 투기익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뒤에 누군가가 실수요자들이 그걸 사줄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결국 실수요라고 할 수 있다라고는 30대라든가 40대 초반의 사람들이 그런 현금 동원력이 없기 때문에 대출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사주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런 그 집값이 계속 고가로 유지되기는 어렵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집값이 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요. 근데 무엇보다도 지난번에 이제 핀셋 규제하겠다 그래가지고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는 하는데 지금 이른바 이제 강남 4구하고 마영성 이렇게 이 지역만 집중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동단위로 지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거의 서울 지역 전역이 지금 들어간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과천 고양까지. 이런 분양가 상한제 규제 지역을 지난번에 비해서 훨씬 폭을 넓힌 것. 이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지난번에 이제 핀셋 규제를 하겠다라는 식의 이제 것들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2,000조가 넘는 이제 유동성 자금들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서 큰 수익이 나는 곳들, 개발 호재가 있는 곳들을 이제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부가 어떤 규제 정책을 쓰겠다고 그러게 되면 상황을 보고 있다가 그게 별일 없을 것 같네. 구멍이 많은 것 같네. 그럼 다시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돼서 투기가 가열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2018년도에 이제 보유세 강화 정책도 초기에는 이거 별 볼 일 없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투기가 과열되고 나중에 이제 또 보유세를 좀 더 강화하는 정책을 내놓게 됐던 측면들도 있는데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도 전면적으로 실시가 돼서
그 일반 분양가가 주변 시세들을 끌어올리는 그런 부작용을 막는 조치가 나름대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여졌는데 몇몇 동을 중심으로 이렇게 핀셋 규제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그 규제를 받지 않는 다른 지역들, 특히 이제 서울에서는 뭐 동작이라든가 양천 같은 지역 같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시 투기가 재현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성적 교훈 때문에 좀 더 그 서울 지역이나 서울의 또 집값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과천이나 하남 같은 그런 지역에 있어서는 전면적으로 부동산 그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지난번에 분양가 상한제 도입할 때 그때 전 지역을 다 묶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때도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기획재정부나 이제 이런 곳에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건설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를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아마 이제 그런 요구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여러 층위의 이제 정책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실제로 건설회사가 사업을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분양가를 낮추는 그런 정책은 추진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네. 주로 이제 재건축 지역 같은 곳에서 그 일반 분양분이 주변 시세보다 높게 책정돼서 주변 시세를 끌어올리는 그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주변 시세보다 낮은 수준, 조금 낮은 수준으로 그렇게 그 분양가 상한제가 설정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주택 공급이 크게 위축될 것이다. 이런 것들은 또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너무 영향을 받아서 분양가 상한제를 최소한의 범위로 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른 지역에서 투기를 불러일으켰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분양가 상한제 문제는 항상 공급 축소론하고 맞물려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지난번에는 정부가 너무 몸을 사렸던 거 아니냐. 공급이 축소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걱정 때문에 좀 핀셋 규제를 하겠다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좀 지정 지역을 최소화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지정을 확 넓히게 되면 진짜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공급이 축소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나요? 그 분양가 상한제에 있어서 분양가 수준을 아주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할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건설 회사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뭐 분양 사업 같은 것들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데 네. 대부분 주변 시세보다 이렇게 높지 않은 정도로 책정하는 그런 것들이고 네. 주로 이제 재건축이 특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제 재건축의 경우에 있어도 관리처분 계획에 인가를 받은 분들이 한 6만 5천 이상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해서 공급에 이렇게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상업 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에 있어서 용적률을 400%에서 600%, 500% 이렇게 높여가지고 주택을 추가적으로 공급하겠다고 하고 있고 특히 이번 대책의 특색 중에 하나가 영등포, 구로, 곤천이나 강서 같은 지역에 이제 많이 산재되어 있는 중공업 지역에서 중공업 지역은 이제 주거와 산업 시설들을 같이 섞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거 비율을 높여가지고 그런 최근에 이제 집값 상승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이런 신규 주택들 중산층이 선호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제 많은 공급 정책들이 같이 병행되고 있고 3기 신도시의 경우에 있어서도 한 2, 3년이면 이제 곧 공급이 시작될 것이어서 그렇게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된다고 해서 공급이 크게 위축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가 이번에 대책 발표할 때 관리처분 인가 받은 곳은 좀 더 빨리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언급도 하지 않았나요? 이제 관리처분 인가를 받게 되게 되면 2, 3개월 이내에 이제 착공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근데 또 막상 이제 하려다 보면 뭐 철거가 늦어진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땅을 파봐가지고 거기에 바위 같은 것들이 있는지 이제 불토 심의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늦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공급 축소로는 일단은 좀 공급의 면에 있어서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금 무엇보다도 결국은 이제 집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훨씬 더 이 세금 부담을 많이 지게 되는 이런 것도 사실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그동안에 이제 시민단체에서도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종부세를 더 올려야 한다는 얘기. 근데 이번에 종부세가 정부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 평가가 좀 다 엇갈리는 것 같아요. 많이 올렸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정도 가지고는 모자란다 이런 쪽도 있고, 이게 어느 정도로 생각해야 됩니까? 또 전통적인 또 세금 폭탄론하고 네. 종이호랑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양극단의 평가가 다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작년에 이제 세율을 올리고 그다음에 또 공시가격도 상당히 현실화시켰거든요. 네.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아파트 같은 경우에서도 한 68% 정도까지 이제 시세 68%까지 공시가격을 현실화시켰는데 그 부담이 이제 한꺼번에 오고 있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그 상한선을 뭐 한 150% 이렇게
두고 있었는데 그걸 한 300%까지 풀어놨거든요. 3주택자라든가 조정 지역에 있어 2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어서 다주택자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특히 1가구 2주택자들 중에서 이제 어떤 팔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들을 문의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이제 1가구 고가주택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공제율 같은 것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부담은 좀 덜하게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집값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부담 정도에 대해서도 일단 버텨보자라는 그런 이제 심리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계속 지속된다면 내년 후에 이렇게 지속된다면 다주택자들에게 이제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좀 더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을 원래 이제 공시가격이라는 시세대로 하도록 부동산 공시가격 평가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법대로 그거를 이제 시세대로 평가라는 게 아니라 시세 한 68% 뭐 이런 정도로만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이제 조세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공시가격을 좀 더 현실화시키고 또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는 이제 종부세율을 좀 더 올리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그런 이제 추가적인 세율 인상 정책 같은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다주택자들이 이제 상당히 부담을 갖고 여러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는 이제 주택을 좀 매물로 내놓으려는 이제 그런 걸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정한 출구 전략으로 그런 이제 그 조정 지역에 있어서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을 내년 6월까지 이제 그 매각을 할 경우에는 양도세들에 있어서 감면 정책들을 또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이용해서 이제 주택을 매물 내놓도록 하는 그런 유도 정책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종부세에 대해서는 사실 뭐 그 내가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느냐, 1주택자냐, 2주택자냐, 뭐 다주택자냐에 따라서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긴 하는데요. 지금 청취자 9755님께서 종부세를 더 올려야 됩니다. 집값은 억대로 오르는데 종부세 몇백만 원 올려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자들한테는 껌값도 안 되잖아요.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지금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집값은 뭐 금방 한 몇 억씩 막 쭉쭉 오르는데 세부담을 늘린다고 해서 이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이거 집 양도세 아무리 이제 출구를 좀 뚫어줘서 양도세 차익이 한 70%까지 그 세금으로 환수 조치하는 것을 50%까지 내려준다 해도 그게 정말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부정적인 의견도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시중에 유동자금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런 네. 유동자금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그 유동자금이 계속 몰릴 경우에 있어서는 집값 상승 현상이 계속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좀 유동성을 차단할 수 있는 그 뭐 대출 규제 이런 것일 수도 있고 그다음 그 투자처를 부동산이 아니라 채권이나 주식이나 이런 것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좀 같이 병행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다주택자들에게 꾸준하게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종합부동세와 같은 보유세들을 꾸준히 인상을 하고 그거에 뒷받침이 되고 있는 공시가격들을 현실화하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을 한다고 그러면은 결국 다주택자들이 그런 부담들을 느끼고 몇 년 후에는 그런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을 것으로 매물로 이제 이어지도록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되는 추세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오늘 나온 대책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좀 안정되는 안정 추세로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시사야. 네, 저 여기 있어요. 오늘 하루 AS 해줘. 네, 더 알고 싶은 이야기, 놓쳤던 뉴스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사야 애프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공개적으로 북한 측에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오늘 오태훈의 시사본부에서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 정대진 교수를 초대해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해당 내용입니다. 어제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 특별대표가 방한한다는 건 들었습니다. 근데 방한해서 판문점을 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북한의 카운터파트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겠다. 지금은 일을 할 때고 완수하자. 여기에는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접촉할지를 안다.
이 메시지가 어떤 내용인가요? 굉장히 좀 직설적인 메시지죠. 사실 외교관이 할 수 있기는 최고 수준의 아마 직설적인 것 같은데 네. 이거 일단 놓고 보면은 판문점에서 만날 약속을 못 하고 왔다는 소리죠. 만나고 싶은데 못했다? 네, 그렇죠. 뭐 이미 북미 간엔 채널이 있어요. 뉴욕 채널이 있기 때문에 네. 뭐 트럼프 대통령 친서 전달을 하거나 메시지 전달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판문점까지 가서 비건 대표가 직접 북한의 카운터파트, 뭐 최선희 부상이건 리태선 부상이건 나오라라고 하는 걸 서울에 와서 직접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는 네. 약속이 일단은 안 됐다는 거죠. 북측의 제안이나 무슨 호응이 없는 상태에서 와서 미국으로서도 지금 마지막 명분 쌓기. 명분 쌓기. 예. 그래서 이제 북한도 좀 고심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거 안 받으면 마지막 끈이 또 끊어지는 셈이 되거든요. 예. 연말이 지나면 미국 또한 또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열려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으로서도 비건이 여기까지 와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할까 지금 아마 바쁘게 대책회의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내일 간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약 하루 정도가 남은 거죠. 갑자기 뭐 심야라도 만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럴 수 있는 거리기라서 그런데 지금 극적인 반전이 있으면은 이제 뭐 또 새로운 드라마가 시작이 되는 건데 네. 현재까지 객관적인 조건들을 봤을 때는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인 것이죠. 그랬을 땐 미국이 마지막 명분 쌓기를 하고 그 다음 수순으로 더 이제 압박으로 좀 대북 압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좀 하나의 징검다리를 좀 놓은 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시간은 이제 보름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연말 시한이라고 북한에서 제시를 했던 것이고. 예. 마지막 명분 쌓기다. 이 말이 살얼음판을 걷는 북미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마지막이란 말이 실제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지난 2년 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 북미 관계를 지켜보면서 신뢰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체제 안정과 경제 제재를 해제해준다 해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30여 년 동안 생존을 위해 핵을 개발해온 북한은 핵을 포기한다 해도 미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상대를 믿지 못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협상 테이블에 앉아도 너희가 먼저 행동으로 옮기면 내가 어떻게 보상해 주겠다. 이런 말에 무한 반복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서로 해답을 찾지 못하면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힘으로 굴복시키려고 하고 상상하기도 싫지만 그 끝은 참혹한 전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북미, 남북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라리 상대방에게 우리를 믿어라 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건을 내세우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만약 상대방이 신뢰를 깨는 행동을 할 경우에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알리면서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이라도 그래 내가 먼저 이걸 내어줄게 라는 식으로 불신의 동어 반복을 깨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은 아닐지요. 김성환의 시사회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해 청취자분들의 의견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6048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명확한 뉴스와 논평, 답답한 국회보다 더 유익한 시원한 프로네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9291님 안녕하세요. 매일 밤에 학생들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시사야 들으면서 퇴근하는데 이렇게 문자 보내는 것은 처음입니다. 퇴근길에 라디오 들으면서 하루를 잘 정리하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좋은 방송 항상 감사하고 감기 조심하세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종부세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이건 믿어도 될까요? 라는 의견 보내주시는 분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는 부동산 문제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 것 아니냐. 국민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도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참여하신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유튜브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5분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화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내일 밤부터는 전국적으로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는 내일 새벽에 우리나라 서쪽 지방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전에 전국으로 확대됐다가 내일 오후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양은 제주도에 20에서 60mm로 가장 많겠고 충남과 전라도 또 경남 지역은 10에서 30mm,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전국은 5에서 10mm가량입니다. 내일 흐린 날씨 때문에 내일 아침 기온은 많이 낮아지지 않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 아침보다 6도나 높은 8도가 예상되고 있고 철원의 아침 기온은 5도, 대전은 2도, 광주가 8도, 대구 3도, 부산이 11도로 오늘 아침보다 4도에서 8도 정도나 높은 기온으로 시작하겠습니다.